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축구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가나와의 경기 16강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았어야 하는 경기이긴 한데요. 결과는 좀 아쉽습니다. 네, 3대 2로 석패를 했습니다. 네. 전반전에 2골을 내주는 아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조규성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2대 2로 추격을 했었는데요. 근데 추가골을 또 허용을 하면서 3대 2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에도 이제 인저리 타임까지 계속 몰아붙이는 그런 공격을 한국이 했는데 끝에 코너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주심이 종료 위스를 불었거든요. 네. 여기에 또 거칠게 항의를 하다가 벤투 감독이 퇴장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져서 아쉬움을 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자력으로 16강 하는 건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싫은데 또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적이 이제 포르투갈이 우루과이한테 2대 0으로 이겨가지고 2승이 된 것이죠. 포르투갈은 이제 올라가는 게 확실히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조 2위가 가나 1승 1패인 거고 한국이 지금 1무 1패, 우루과이도 1무 1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은 일단 무조건 포르투갈한테 이겨야 됩니다. 3차전에서. 이겨야 1승 1무 1패. 예, 근데 이 세 가지 경우로 크게 나눠지는데 가나가 우루과이한테 3차전에서 이기면 한국은 실패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는 2승 1패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주고 우리가 포르투갈 이기고 이런 게 가능하네요. 그렇죠. 우루과이가 가나한테 이길 경우는 일단 득실차를 따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한국이 어지간하면은 조금 더 차이를 더 벌리는 쪽으로. 그리고 우루과이가 또 두 골을 이번에 2차전에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한국이 살짝 유리합니다. 포르투갈한테 이기기만 하면. 그리고 만약에 가나하고 우루과이가 비기게 되면 한국이 포르투갈한테 한 2점 이상으로 이겨야 되는 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우루과이가 가나에게 이겨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는 당연히 포르투갈 이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3위고 우루과이가 4위입니다. 자, 자세한 또 경기 분석 또 앞으로 또 경우의 수 등등 3부에서 축구 해설가 신문선 명지대 교수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하물연대 파업 부분인데요. 어제가 파업 5일째였거든요. 첫 협상을 했습니다. 잘 안 된 것 같아요, 정부하고. 네, 정부 측에서는 엄영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나왔고요. 그리고 화물연대에서 김태영 수석 부위원장이 나와서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후 2시에 만났는데 1시간 50분 만에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 30일 내일이죠. 다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만나서 대화를 이어간다. 라고 하는 그 기약만 남겨놓고 일단 헤어졌습니다. 자,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하물연대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일단 뭔지 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서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발동을 하는 것인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화물기사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처벌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을 때 일단은 그 명령에 따라야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처벌된다는 거네요. 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법적으로는 이러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것은 2004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 번도 발동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번에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선을 넘어본 적 없는 선을 넘어가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부나 화물연대 양측에서 그렇게 썩 기대하지는 않는 시나리오다. 강대강 충돌이 더 강화되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면
내일 협상이 의미가 있을까요? 협상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죠. 강대강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물연대 참여 파업 조합원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조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면허 취소될 수도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빠지겠죠 사람들이. 일부는 빠져나가는데 남은 일부는 더 강경투쟁.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근데 또 이게 변수가 있는 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하면 현장에서 그 명령서를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조합원의 주소지로 송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좀 늦춰질 수도 있고 정부가 사실 이게 집행을 하기 따라서 좀 달려 있어요. 집행의 문제도 있군요. 예, 그럼 뭐 이걸 빨리빨리 막 현장에서 그때그때 보이는 대로 계속 즉시 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 시작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조금 늦춰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노동계 입장은 이게 정부가 우리를 노동자가 아닌 특고 개인 사업자로 보는데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불법으로 규정하는 게 맞느냐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화물연대에서는 계속 화물 노동자들을 이제 개인 사업자로 보지 말고 특수고용 노동자로 인정해라. 노동자성을 인정해라라고 주장을 해왔고 정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정부는 아니라고 하죠. 개인 사업자로 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도 아닌데 개인 사업자가 일을 안 하는 것을 두고 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또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 사업자라고 했으면서 왜 노동자로서 이럴 때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려고 하느냐는 논리와 함께 동시에 노동자라 치더라도 업무 개시 명령은 헌법 위반이자 아예로 협약 위반이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운수노련이라는 단체가 이번에 나섰는데 전 세계에 2천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가입돼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의 민주노총하고 함께 아이엘오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사안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엘오 협약 87호에 보면 노동자가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국가가. 예, 근데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업무 개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엘오 협약 29호에 보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이 결국에 강제 노동이다라고 하는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엘오 이 협약은 한국에서도 비준을 했고 노동 규약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뭐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 하더라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하더라도 위헌 내지 위법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법적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예산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은 12월 2일 3일 남았습니다. 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2일 날은 뭐 불가능해 보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2월 9일이거든요. 그때까지도 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국회 예결특위의 예산 소위하고 기재위의 조세 소위가 파행이 됐는데요. 예산 소위의 경우는 이제 국토교통위, 정무위 이런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들이 쟁점이 됐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정부 핵심 사업들은 예산이 대거 삭감이 돼버리고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대규모로 이제 증액이 돼버리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또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세 소위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예산 세입에 관련된 것들 논의를 해야 되는데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로 여야가 입장이 갈리면서 회의를 또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삭감 의견만 발견된 예산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리고 이게 예산이 그 조정이 안 되면 일단 정부가 올린 원안으로 표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냥 원안을 가결시켜 줄 수는 없다. 그리고 그냥 부결시킬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민주당 안을 내겠다고 하는 건데 민주당이 어떤 예산은 증액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증액 또 새로운 비목의 신설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정부 쪽에서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감액하는 것만 하겠다. 민주당이 감액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만 예산을 수정안을 올려가지고 표결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우리 마음대로 감액까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충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뭐 일종의 엄포가 될 것 같습니다. 압박, 엄포 차원에서 한 것일 것이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11월 28일까지 네. 파면해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결국에 어제 파면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다. 예, 바로 민주당의 당론을 정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설도 있었는데 네. 일단은 제2의 카드로 남겨놓기로 했었고 그리고 탄핵 소추안보다는 해임 건의안의 역풍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좀 작은 좀 비교적 무난한 안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쪽으로 일단은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해임 건의안 보고를 하고 나서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다음 날인 2일에 표결을 할 계획입니다. 박진 장관 때도 그때 한번 해임 건의가 됐었잖아요. 그때도 대통령이 거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면. 네. 이상민 장관은 어쨌든 당분간 정부의 참사 수습을 맡아 주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해서 거부, 그러니까 불수용이죠, 정확하게. 네, 불수용이죠. 예, 박진 장관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측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야당하고 대통령 또 대화가 많이 필요한데 어제 대통령실이 야당 지도부가 회동을 거부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입니까? 일단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뭐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우려해서 부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설들이 좀 크게 불거져 있는 상태인데 네. 대통령실에는 야당 지도부가 회동을 거부했다라는 그 거꾸로의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취임 후에 윤 대통령이 2차례 국회를 찾았고 연설에 앞서서 간담회를 하는 게 상례인데 야당 지도부에 거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물론 이 부분을 또 민주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거나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좀 국한돼 있는 것 같아요. 국회 찾아서 만날 기회가 국회에 갔을 때. 예,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거절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네. 그거는 한정돼 있는 거죠. 국회 갔을 때 거절당한 것은 야당이 한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뭐 관저라든지 대통령실 쪽으로 불러서 회동을 갖거나 만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뭐 거부를 한다거나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 양쪽 말이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걸로는 다 설명되지는 않는다. 알겠습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글들이 좀 있는데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민들레 인터넷 매체죠. 기고문 올렸어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 조금박해, 조웅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의원을 얘기하는데 관련된 얘기들을 좀 올렸습니다. 네네. 소개 좀 해주시죠. 제목이 박지현과 조금박해는 왜 그럴까라는 네. 글이었거든요. 일단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좀 강도 높게 하고 있는데 오늘의 박지원에게 대중은 관심이 없다. 아하. 그는 그저 언론에서 시끄러운 정치일 뿐이다. 그런데 왜 박지원 자신은 마이크 파워가 이준석이나 김동연 못지않다고 생각하는 것일까라고 물으면서 착각이다. 언론에 많이 나오면 마이크 파워가 크다고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마이크 파워를 키우는 게 목표라면 그 목표를 손쉽게 이루는 방법을 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과 이재명과 민주당이 해가 될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도 그렇고 특히 조금박해, 뭐 조웅천이나 금태섭 뭐 그런 의원들도 유시민 전 이사장 봤을 때는 뭔가 소심파라고 하긴 하는데 유명세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당 내부를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적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본인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 자기는 엄청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해놨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박지원 전 위원장이나 조금박해 의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일각에서 소신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은 그냥 이렇게 표현은 안 했던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적행위 하는 사람들이다. 이적행위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유명세나 이런 것들을 얻는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유 전 이사장 또 언론 지형 얘기를 좀 하는데 이 언론 지형 자체가 민주당한테 크게 불리하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거의 50대 50으로 지지를 했는데 거의 반반이었죠. 그런데 이제 유 전 이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90%는 어림잡아서 친윤석열이었다. 10%가 공영방송을 포함한 중립성향 언론사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MBC, YTN, 김어준의 TBS 교통방송 언급을 하면서 현 정부가 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히틀러와 스탈린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대했다.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뭐 우주 개발 얘기가 좀 있어요. 우리 힘으로 2032년에 달 착륙도 하고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 이런 얘기가 또 원대한 포부가 발표가 됐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에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강국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이라는 로드맵이 일단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뭐 달 화성 탐사, 우주 기술 강국 도약, 우주 산업 육성, 우주 인재 양성, 우주 안보 실현, 국제 공조의 주도 이런 6대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좀 정부 이런 움직임이 과학계가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 우주항공청 설립 이 발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게 없던 청이 생기는 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겠는데 청이 생기는 게. 근데 이 관계자들 또 과학자들은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부 수준으로 부급 기관으로 설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부처라든지 이쪽과의 힘겨루기에서 질 수 있는 부분,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아는 나사, 항공우주국 같은 경우는 수장이 장관급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격상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과학계에서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